자, 그러면 이제 370페이지 실학자의 기원부터 보고, 그 다음에 그 주요 내용을 볼게요. 자, 실학자들은, 그 기원을 보면 이제 17세기 때 이제 출발해서 18세기 때 이제,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어, 그 기원을 보면 김육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거론이 되기도 하고, 이 김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동법하고 연결돼 있죠? 대동법 시행하고. 그리고 이제 17세기 인물 가운데 쭉 보면 뭐 이수감, 김육, 유영원 이런 사람이 신학의 비조로 이제 거론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육의 그 업적이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과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서양의 역법을 기반으로 한 시원력을 수용하고, 이때 시원력이라는 것은 그 조선 전기 때 칠정사 있었죠? 예, 칠정사보다 더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서양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고 만든 달력인데, 이 청나라 때 만들어진 달력이에요. 이런 것들을 수용했고요. 그 다음에 화폐 수레들 사용을 주장했고, 그 화폐 주장을 해서 뭘 발행했죠? 상평 통보를 발행했죠. 그 다음에 이수강은 지봉유소이라는 책이 있어.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백과사전인데, 이 지봉유소에서 이제 천하의 중심 중국 이외에도 서양의 여러 나라의 사정을 포함해서 천문, 역사, 지리, 의학, 기술, 풍습 같은 다양한 이제 동향을 소개해줬다. 그래서 시학자들은 학파와 당파를 분명하고 국가 사회 개혁을 전개할 때 유용원의 반개수록을 이제 개혁론을 이제 모범을 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 유용원은 중농주의 학파의 비조죠. 이 반개수록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그 노비 종목법과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이 유용원 노비 종목법을 또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자, 이들의 주장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18세기에도 여전히 유용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사회개혁론의 것은 유용원, 그 다음에 상공업과 지능과 기술개혁론에서는 김육과 이수강을 실학의 비조로 꼽을 수 있다. 자, 실학의 개혁론은 당파를 불문하고 제기되었다. 그러나 실학자들도 크게 이제 성리학적인 정통 안에서 그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크게 이제 노동계통, 소동계통, 남인계통의 실학자를 볼 수 있는데, 이 노동계통의 이제 실학자들은 대개 어느 거와 이제 관련되냐면, 그 당시 이제 이용 후생학과와 관련돼 있죠. 일명 그 상공업 개혁론자들과 이제 관련돼 있고, 그다음 남인계통, 이때 남인은 근기남인계통이죠. 근기남인계통의 이제 실학자들은 중농학파, 토지개혁론과 관련돼서 경제치용학과와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론은 어디에 연결되면 양명학과 연결돼요. 소론 계열이 양명학을 이제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세 개 계열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실학자들은 농업 개혁론, 상공업 개혁론으로 분류하거나 경세치용, 이용 호생학과, 실사구시학과 분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 운영에서 농상공업이 별도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실제로 실학자들은 국가개혁을 위해서 토지, 농업과 상공업 개혁 등을 함께 경우가 많았고,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에 대한 경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는 적지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도 학파와 당파를 구분해서 뭐 근기남인, 소론, 노론 이렇게 구분한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비판적으로 접근했지만 실제 그렇게 구분해요. 예. 그래서 경세치용, 이용학파, 이용후생학파, 실사구시학파 크게 나눠가지고 구분하고, 당파로는 근기남인, 소론, 노론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보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주목될 게 뭐냐면, 꼭 뭐 중농학파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농업과 관련된 얘기만 한 건 아니고, 중상학파에서 꼭 상업과 관련된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에 중점을 더 뭐냐면 준에 따라서 이렇게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이 중농학파, 중상학파 연결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야. 정약용은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죠? 이익의 제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중상학파와 중농학파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농학파이면서도
어떤 중상업화의 견해를 같이 뭐냐면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상공지능이나 이런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예, 토지개혁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신학의 개혁론의 주요 내용을 볼게요. 자, 이익을 연호한 근기남이 신학자들은 유흥의 반개 수업을 모범을 삼아 토지개혁론을 주장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익 자체는 이제 뭘 주장했죠? 여긴 안 나와있지만 한전제를 주장했죠? 한전제. 그래서 하한설 기반으로 한전제를 주장을 했다. 네. 자, 그다음 근기남인 신학자들은 영남남인의 성리학을 공유하지만 학문의 규모가 크고 경세에 더 치중했다는 데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당시 그 권력에서 물려난 영남남인들은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유리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학문을 발전시켜요. 유리론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기 이원론의 관점에서 주와 니에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는 이제 존재하지만 이제 듣보잡이고 니가 주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상강 오륜 이런 것들 명분 대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근기남인 계층들은 좀 영남남인과 달리 이 사람들은 서울 주변에 있었던 그 남인 계층이잖아요. 정권에 일부 참여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와 또 연결되냐면 그 당시 그 소북계통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몰락하고 나서 이제 남인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약간 경세, 그러니까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어떤 실용적 학문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저서들이 나오는데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익의 성호사설이나 가구적. 정영호는 이 사람은 많은 책을 썼죠. 이 사람은 강진에 유배되면서 경세 유포부터 해갖고 많은 이제 시학적 저서를 이제 썼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경세 유포예요. 경세 유포에서 시학의 저서를 상징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토지제도도 이제 제시를 했죠. 대표적인 이제 토지제도가 여전제, 정전제 이런 것들이죠. 정형의 여전, 정전. 그 앞에 이제 한전대가 있네요. 예, 이 한전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토지개혁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특히 이제 시험 문제에 이 여전제하고 정전제는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교과서를 하거나 뒤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해줘요. 이거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거기서 이제 그 앞에 그 국부셈에서는 그 부분이 되게 신학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심포지엄을 넘어가면서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해놓고 다 많이 빠졌어. 요 부분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한 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서나 구특강에서 이제 좀 보고 설명할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간략하게만 설명했네. 자, 토지개혁론은 근기남인 시학의 적용론이 아니다. 노론학자들도 중요했어요. 우리가 이제 노론학자들 하면 이제 북학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공을 강조하기 때문에 토지개혁을 주장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사람도 물론 중농학자보다는 좀 적게 주장했지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은 간홍소초에서 한전제를 주장했죠. 그 앞에 누가 한전제를 또 주장했죠? 이익이 주장했죠. 근데 이익의 한전제는 하한선을 정한 거야. 영업정이나 하한선을 정해서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그 간홍소초에서 재는 한전제는 토지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 상한선을 정하는 거야. 이게 좀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홍대용의 그 뭐냐면 임하관련해서 정전제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서유건데 이 서유건은 19세기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19세기 때 의상 경계책에서 뭘 주장한 둔전제를 사용했어. 이 둔전제라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으면 정조의 그 개혁 정치 중에 하성 경영 있죠. 하성에 보면 하성 주변에 대운동이니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농장들을 만들어. 시골 농장들을. 그게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 둔전제. 여기 둔전은 두 가지가 있죠. 민둔과 군둔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운영한 둔전제와 민간에서 운영한 둔전제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민둔에 해당하죠. 민둔. 자, 하여튼 이런 토지개혁론은 조선 후기의 지주전의 시작대에 의한 토지 소유 집중 형상과 이로 인해서 농민치의 유리와 빈곤 문제 해결하는 방안으로 강구됐는데 그 국가 사회적 개혁의 기본으로 중시했던 토지 농업 문제에 대해서 시학자의 관심은 당연한 것이다.
자, 사실 토지개혁론은 국가 사회의 혁명에 가까운 주장으로 대단한 원리적 접근이었다. 조선 후기에 더욱 심해진 지주층의 토지 학대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고심했던 그 시작자들은 정전제도 이상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병용된 토지개혁들을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런 토지개혁들은 실제로 이상론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이런 개혁을 하려면 다 뒤집어야 돼. 소유권 막 하고 아무리 이게 점진적이라도 일단 토지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뭐예요? 중요한 자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정조 권력자라도 이 토지 문제를 제대로 건들지 못해. 왜냐면 이거 건드리면 권력 자체가 뭐예요? 뒤집어 엎어지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토지, 땅 문제는 건들 수 없죠. 예, 지금 상당히 민감하잖아. 아무리 개혁을 하려도 땅을 거의 건드는 순간 뭐야 이거는 아주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뭐 사회주의 혁명이라든지 공산주의 혁명 외에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좀 이상적인 것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와서 신학자의 이제 개혁론을 보면 다음 장에 넘어가서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토지 개혁의 문제를 제외하면 분당의 타파, 관료제 호효성과 정비의 운영, 인재 차별 없는 등용, 노비제 혁파. 그래서 예전에 이제 노비제 혁파에 관련돼서 상당히 그 시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근데 중상주의 학파들과 중동주의 학파들이 좀 관점이 달라요. 중상주의는 당장 없애자. 근데 중동주의 같은 경우는 얘네들 궁극적으로 없애자는 건 찬성하지만 약간 이제 사회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없애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유영이라는 사람인데 유영호는 뭘 주장했죠? 세선제 중에 노비종목법을 주장했죠. 노비종목법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였는데 노비의 신분은 누구의 신분을 따는 어머니 신분을 따는 거야. 그러면서 양인 여자와 그 당시 누구야? 양인 여자와 노비의 그 남자가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머니 신분을 따르면 그 자식 또한 누가 되는 거야? 양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없애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이 역시 이제 신학자라면 학파를 불문하고 의뢰 제기됐던 것이고, 실제 영종조 때 관료제, 신분제, 노비제 등에 거친 개혁과제들은 일부나마 실천하기도 했으며, 정조는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북학과 서학 등을 성과들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독려하기도 했다. 자, 그만큼 조선 후기의 국가사회 개혁을 위해서 이 과제들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공감이 있었고 오늘날 관점에서 보아도 근대 국가가 전환하는 당연한 전제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서 볼 건 없어요. 여기에서 뭐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이게 그 심포샘이 좀 약간 신학자 관련된 내용이 관련돼 갖고 좀 약간 좀 빈곤해. 그래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교과서라든지 통로 특강할 때 좀 볼게요. 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후기 때 신학자의 역사 지리 연구를 좀 볼게요. 몇 페이지 보냐면 380페이지 볼게요. 자, 그 신학자의 연구 대상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역사 지리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중에 이제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에 간간히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앞부분은 이제 각자 보시고, 거기 이제 381페이지 한백경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자, 조선후기 역사학은 이러한 사항이 출발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이러한 사항은 그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양날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강역과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북벌령과 대명 의리론에 갖고 이제 이제 북벌하자 이렇게 하면서 종전에 이제 북방 영토에 대한 관심이 또 가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접근하게 되는데 특히 역사학에서 이제 접근할 때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와 관련된 또 뭐 지리학적인 접근도 일어나요. 역사 지리학적인 접근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조선후기 역사 지리학의 비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백견이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한백견.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 이 동국지리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역사책은 아니에요. 역사책은 아니고 여기 지리지라고 했으니까 지리지죠. 일종의 역사책. 근데 그 지리지 안에 역사학의 내용이 되어 있어.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서 종전의 역사학은
어떤 성리학적 대의명분에 입각해서 역사를 서술했는데 이 동국제의지는 어떤 관점에 접근했냐면 지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그래서 북방계 역사와 남방계 역사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해갖고 접근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는 동국제의지에서 고조선 이래 한강을 경계로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진행됐으며 그래서 이 동국사의 대강을 제시했다. 이때 동국사라는 것은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상식이었던 단군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 상만, 상구의 이론적 역사인식을 북을 단군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 고구조로 이게 이제 북방적 역사인식이죠. 남은 사만, 신라, 백제, 가야 두 개월 정리한 거.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죠? 한강을 기준으로. 그래서 지리학적 기준을 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런 이원적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 남방적 역사인식, 북방적 역사인식. 그래서 정립한 후에 문명의 선진이었던 서북과 한쪽에 치어진 동남이 결합되어 동국사가 정립되었다고 했다. 이거는 좀 약간 종전의 인식과 이제 다른 건데 되게 한반도의 문화의 중심지는 예전에는 뭘로 봤냐면 서북 쪽을 안 봤어요. 북방 쪽으로. 어디로 봤죠? 되게 하삼도, 남방 쪽으로 봤죠. 근데 여기는 북방을 더 중요시 여긴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의 역사학은 그런 그 한백견 역사 지리고증을 새롭게 또 입각해서 출발했다. 그래서 이제 한백견은 지리학적 관점에서 역사를 접근했고 어떤 각 고대의 지명들 있죠. 이런 것들을 고증했다는 의미가 있죠. 한백견의 그런 그 인식은 후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그 정약용에도 영향을 미쳐요. 정약용. 그래서 정약용이 쓴 무슨 책 있죠? 아방 강역고라는 책이 있어요. 아방 강역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그거죠? 아방 강역고. 이 아방 강역고도 누구의 영향을 받으냐면 한백견의 영향을 받는 거야. 동지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방계 역사인식과 남방계 역사인식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분해요. 지리학적 관점에 입각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한백견 역사인식이 그 밑에 있네요. 이는 사만의 강역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사만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종전의 사만관과 달리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만관 있죠? 만, 진안, 변한 이런 사만관을 이렇게 인식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한백견이에요. 이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의의고 이게 앞부분이 첫 번째 의의네. 두 번째 의의가 이제 사만의 강역을 바로 잡았고 세 번째 고조선에서 고구적 발해로 개선된 북방의 강역에 대한 인식을 요동지역까지 확대된 계기였다. 세 번째 의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백견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쭉 해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선 전기까지 고조선과 고구적 강역을 대부분 한반도 내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16세기 지휘선인 동국 여지슬람에서 그 환경이 더욱 두드러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백견은 사만 삼국사대 입각한 통솔을 부정하고 예전에 사만은 뭘로 갔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갔죠? 그렇게 안 보고 오늘날 통일하는 사만의 강역을 고증한 것이다. 고증할 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멸망 후에 한사원 위치와 고구려 강역까지 고증하여 압록강 이북 지역까지 이제 본 거야. 그래서 북방상 영역까지 확실히 끌어들였다. 자, 그래서 예전에 한반도 중심의 역사학에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 범위가 어디까지? 압록강 넘어가지고 확대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백견 연구는 역사지에 그치지 않고 그는 주나라 정정제 원형이나 할 수 있는 은나 토지제도를 상정하고 기자가 동네에 따는 평양에 남아있는 박고랑의 유적을 탑사하여 실증하는 기전이라고 명명했다. 자, 근데 이거 볼 때는 좀 약간 사대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기자조선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만든 조작된 그 역사다 인정 안 하고 아예 교과서에도 언급되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의 그 당시 살았던 시대에서는 일단은 기자는 뭘 상징하고 있죠? 중국을 상징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자조선부터 어떤 의미에서 중국과 대등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맥락에는 상당히 이게 민족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단순히 문헌에서만 그걸 건정하는 게 아니라 실측을 한 거지.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냐면 평양에 나와 있는 박고랑 유적을 답사해서 이걸 실측해서 나름대로 기전이라고 했다. 이건 물론 역사적
팩트는 안 맞지만 나오는데 이 실증적인 어떤 것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은 조선 전기에 있었지만 그는 문헌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토지제로서 입증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입증한 것이 맞지는 100%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죠. 자, 그의 타고난 역사지 고증은 이용의 동국 여지지에 영향을 주고 근기남인을 중심이 됐다가 이후 그 학파불문하고 동국 역사지 연구에 확대됐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실찰지도에서 누구한테 영향을 줬다고 하냐면 또 정약용의 아방강국교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조선후기 때는 이게 이제 양난 직후 이제 뭐냐면 뭘 강조하냐면 명분, 의리, 예,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명분, 의리. 그러면서 이제 형성된 그것이 뭐냐 강목책이에요. 예, 강목책. 강목책은 이 사람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강목책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주자죠, 주자. 그래서 주자가 편년책 자치통감을 일종의 재편집을 해갖고 자치통감 강목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강은 성리학적 가치관에서 올바른 거, 그다음 목은 그렇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성리학적 가치관의 기준에서. 그래서 강과 목을 나누는 그 자체가 뭐냐면 성리학적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순정 주자학의 학산에 따라 정통론 입각의 강목책 역사인식이 상식이 되었고 이를 동국의 역사에 적용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강목책 사서들이 많이 이제 서술되어 있고요. 자, 대체로 남인과 소로는 동국사 서술에서 상고시대에 많은 기울였고 노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당시 조선후기 때 이제 역사책들은 노동계열에도 역사책을 많이 썼지만 되게 노동계열의 역사책 같은 경우에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되게 어떤 계통이면 남인 계통의 역사나 소론. 왜냐하면 노동계통의 역사는 당파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당론들, 당파들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하는 어떤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입각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거기에 노동계 유기의 강목책 여산제강이 있다는데 뭐 이거는 이제 각자 보시고 여산제강은 여기에서 여자는 뭘 의미하는 거죠? 고려를 의미해요. 고려에서 여자를 할 때 등법책이 여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려의 역사를 뭐냐면 재강의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훑어보는 책 이런 뜻이야. 예. 그래서 고려가 자강에 휩쓰며 북방 오랑캐 항거한 사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중화의 정통인 조선의 역할을 제시하거나 조선의 문물 중화의 기준에 맞게 재정비에 치중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상고사의 자료들이 한탄한 신화적 서술이 많아서 이건 뭐 그 맹자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역사 소설 대상이 삼기가 어렵다는 성리학적 합리성을 철저히 견지되었고 고려사 이후의 역사 소설을 한정한 거다. 그러니까 있고 이러한 조선후기 상고시대 때 동국사 연구는 비노동계에서 주도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고조사 연구는 이제 그 대표는 유계 강국제 여상제가지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통사가 아니에요. 여상제가니까 고조와 관련된 단대사야.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역사는 노동계열보다는 비노동계열, 주로 어떤 계열일까요? 남인계열. 남인계열이 이제 주도를 했죠. 서론이나 남인 특히. 예. 자, 그 다음에 강목책의 이제 그 서술의 강권은 주자사학의 근간 자치통감 강목의 편차 원칙을 법례를 실제 역사에서 적용하는. 법례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예전의 책에서는 역사책에서는 법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법례는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야. 원칙.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 알려주는 게 법례인데 이걸 이제 자치통감의 법례를 어떻게 하든 최대한 어디에 적용하는 자기 역사 속에 적용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각 국가의 계승관계와 주요 인물의 행적을 분명히 밝혀야 했다. 이를 위해 치밀한 고증 작업을 수반해야 됐고, 그래서 이제 역사학의 기준에 보면 이는 조선전기 역사 서술이 사마강의 자치통감했다는 편년체 서술에 그쳤던 한계에 넘어서 진전이었다. 그래서 편년체를 강목책으로 전환하는 게 첫 번째 관건은 동국의 역대 국가의 통서, 즉 개통을 잡는 것이다. 자, 요게 동국의 역대 국가의 통서의 개통을 잡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동국은 어디에 얘기한 거죠? 우리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이제 역사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개통을 잡는 거나. 그러니까 개통을 잡으려면 어디를 정통을 가지고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정통이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뭐 강형이나 흥망성쇠나 그 다음에 성리학적 가치관이나 등등등을 가지고 이제 잡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뭐 동사가 있는데 그냥 각자 보시고 그냥 쭉 넘어가서, 이익부터 넘어갈게요, 이제. 예. 자, 이익이라는 사람은 근기남인의 이제 시작자고, 이제 송학파의 이제, 그 대두인데, 이 사람은,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전문적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시사나, 등등을, 역사 관련된 내용을 썼지만, 전문적인 역사학은, 학자는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전문적 역사는 아니지만, 역사는 이렇다는 어떤 사본? 이 정도는 썼어. 네. 그래가지고, 이는 본격적인 역사 서술은 없지만 사만정통론이나 역사 읽으면서 성패를 생각한다 등의 사도를 정리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사만정통론이죠. 사만정통론. 그래서 이 사만정통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사만정통의 내용이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을 세우는 거죠. 조선 중화주의가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정통이 없었어요. 다 어디 있었죠? 중국에 있었죠. 근데 이제 정통이 이제 조선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인식하에 먼저 이제 우리나라 정통을 일단 단군에서 찾아요. 단군 조선.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죠? 기자조선. 자, 위만이 있는데 위만 조선은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 안 해. 여기는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역사 사실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정통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왜 위만 조선은 정통이 없죠? 찬탈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만이 이제 쳐도니까 기자조선의 기자 마지막 왕이었던 중이 어디로 와요? 중환이. 그 이제 사만으로 가죠. 그래서 이 정통이 사만으로 연결돼. 이걸 그래서 사만정통론이라고 해요. 사만정통론. 그 다음에 이제 사만이 끝난 날 백제 고구려 뭐냐면 신라가 있죠. 상곡이라는 게 있는데 상곡은 그 정통이 비등하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비등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통은 한 곳에 치중되지 않고 뭘 처리하죠? 무통 취급하죠. 정통이 없다. 그리고 나서 정통은 또 어디는 통일신라로 넘어가죠. 통일신라. 그리고 나서 어디 넘어가? 고려, 조선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예전에 사만정통론에서 고대 정통과 관련된 내용을 쓰죠. 그러면 어디까지요? 단군조선, 기자조선, 그 다음에 사만조선, 사만, 그 다음에 통일신라. 여기 4개 국가 쓰면 돼요. 중간에 위만조선 정통이 없고 삼국은 무통 처리했고 고려와 조선은 왜 안 될까요? 고대와 관련된 거니까 고려 조선은 제거하는데 고려까지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 맞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순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만정통론은 후에 누구에도 영향을 주냐면 그의 제자였던 그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또 안정복. 안정복 동사 강목에도 보이고 그다음 구한마 시대 때의 그 역사관에서도 사만정통이 보여.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사만정통론을 이제 제시를 했고 고조선과 고구려 간영을 노동지역으로 비중했다. 이게 상당히 눈여겨볼 건데 예전에는 고조선의 강역을 대개 이제 시답자들은 요동이 아니라 어디에 비정했냐면 대동강으로 비정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요동을 이제 중심해갖고 비정을 했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그는 역사를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난 세력과 성패에만 좌우되지 말고 여기 의리, 시비, 시세 등을 종합하는 공정한 악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주제학적 역사 인식을 기반하면서도 한백경과 허목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서 동국사를 주체적으로 정리했음을 보여주었다. 자, 여기에 좀 눈여겨본 게 의리와 시비와 시세를 역사학의 주요 원동력으로 보았어요. 근데 순서가 있어. 의리, 시비, 시세 중에 이렇게 있는데 그 시비와 의리보다는 어디를 더 강조하는 시세를 강조해요. 의리와 시비는 뭐와 관련된 건 성리학적 가치관. 근데 시세라는 것은 물질력을 바탕으로 재관계.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세를 더 강조했다.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관을 기반을 했지만 그 벗어나가지고 더 나아가서 시세를 강조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또한 그는 유학자들이 의대 공부했던 중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국사를 되게 중요시했죠. 그리고 그의 이제 제자가 이제 그걸 이제 동사 강목 썼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입각해서 과거제도 개혁 아닌 공고 사이에 시험 과목을
중국사와 더불어 조선의 역사를 파악시켜 주장했어요. 이게 역조선과 관련돼서 나왔지 파악책에 있는 내용이야. 예,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게 이제 성과를 받은 사람이 안정복이에요. 안정복이 쓴 유명한 책 있죠? 시험 문제에 2번이나 나왔던 동사강목이에요. 동사강목. 예, 동사강목. 자, 동사강목이라는 것은 동사는 뭐야, 동사는? 우리나라 역사죠. 우리나라 역사. 동사강은 우리나라 동사인데 이걸 강목책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마한정통론, 그러니까 삼한정통론 입각에서 엄정한 강목책으로 서술된 체기전 동국사 서술의 전본을 보여줬다. 자, 안전복은 북방의 당공, 기자조선 역사와 그 정통을 삼한으로 옮겨진 사실 등 상고 이래 고려의 역사까지 분명히 정리했다. 기신 만한 정통의 삼국사기 이래 정착된 신라 정통론과 자어울린 인론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그러나 그는 한백견의 허목의 이익의 성과를 종합한 요동 북방에 중심한 전개된 당군 기자조선의 영역과 역사와 강역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그 성과를 신라 정통론에 치우친 조선 전기 이래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동사강목은 조선 후기 이래 동국사 체계의 근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근대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가 밑에가 의의죠. 신라 정통에 치우친 조선 전기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또 동국사 체계의 근간을 제시하고 근대 역사에 서수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가 있냐? 일단은 발해의 역사를 뭐냐면 우리 역사를 표현 안 시켰죠. 기술은 해놨는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발해의 역사 일종의 이민족 역사, 말갈족 역사를 파악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한계죠. 이것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국 나와서 이제 소복계 유독공이 당시의 보편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신라 정통론의 비판에서 남북공통을 제시해.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유독공 뭐 이때부터 19세기 때부터요. 그러니까 18세기와 19세기는 좀 약간 역사가 좀 달라요. 18세기 때는 담론의 시대야. 그래서 뭐 삼한정통론이니 뭐 이렇게 조선중화주의니 이렇게 깔고 역사를 보죠. 물론 이제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19세기 들어가면 이런 것도 다 해체시켜. 담론을 해체시키고 있는 그대로를 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18세기 때는 담론의 영역론 쪽으로 이제 영역법에 입각해서 이제 그 역사를 서술한 반면에 그런데 19세기 때는 그런 담론을 해체시키고 실증적인 하나하나 고중적인 기납적 방법으로 역사를 접근해요.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남북공론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때 남북국에서 남국은 신라, 북국은 발해죠. 자, 그래서 신라 정통론을 비판하면서 남북공론을 제기하고 남북국사의 서술의 필요성을 이제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까지 발해사 관련자는 자료가 거의 없었고 19세기 넘어가니까 발해사를 정리한 절수도 없었기 때문에 남북국론을 가처시킬 수 없었다. 이에 그는 남북국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발해고를 편찬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는 남북국론을 계승한 김종호의 대동지지에서 그의 남북국론을 계승한 김종호의 대동지지에서 고조선 이래 동국사를 논하면서 신라와 발해를 남북시대 이해하고 그 영장성에서 동구의 역사상 통일을 신라가 아니라 고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걸 주장했다. 그러니까 앞에 남북국은 분열이죠. 그러니까 실제 통일은 고조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김종의 대동지주의 그런 인식이 반영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소론학자 중에 이제 뭐 이종희의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 이제 각자 보시고 뭐 시험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종희의 동사 뒤에 부분에 쭉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건 좀 볼게요. 다음 장 아방강흑고 저희 아방강흑고 자 이게 두 번째 단락인가요? 네, 세 번째 단락이네요. 한백경 이래에 북방지역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 요동 만주 일대 역사를 상고사 중심으로 편입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정점은 이종희와 유독공의 역사였다. 그러나 정영웅은 이런 추세와 다른 시각에서 연구 성과로 아방강국을 제시했다.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는 압록강 두만강 이내의 지역을 고조선 이래 역사가 했다. 그래갖고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예전에는 북방적 지역을 강조했죠. 북방, 만주까지 북방의 역사로. 근데 이 사람은 한강을 기준으로 했고, 그쪽은 북방, 그쪽은 남쪽. 근데 만주 지역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돼. 왜냐면, 그 만주족 있죠. 만주 청나라가 이제 등장하고 나서, 이 만주족들이 이제 청나라가 자신의 조상의 역사를 정리해요. 만주 원료보다는. 그런 책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진족의 그 선조는 신라인이다. 이렇게 기술한 거야. 거도 여진족이나 네, 조선사면 다 똑같은 형제 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요것만 강조하지 우리는 이제 만주 올려고 있는 그 여진족의 이제 그 선조가 그 김생인가 하여튼 뭐 신라에 온 사람이다. 요것만 강조해서 우리가 나한테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다 금나라, 청나라 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나라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지식인들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이 만주족에 대해서 비록 이제 청나라 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완전 짐승 같은 놈들하고 생각했죠. 어떻게 그 놈들하고 나하고 형제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같은 민족이라는 게. 그러니까 최대한 그들의 근거는 만주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만주도 넓히면 마치 그들하고 형제 민족이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상당수 남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남뿐만 아니라 시작자들은 이익 같은 사람이나 문물 사람 제외지만 어떻게 감히 그들과 형제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어디에 한정되냐면 한반도 안에서만 특히 고조선의 중심지를 대동강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 사람이. 그래서 그는 압록강 두만강 이내 지역을 고조선 이래 우리의 역사의 주요 강역으로 설정했고 아울러 우리의 역사에서 말갈 여진족 계열의 역사를 분리하려고 했죠. 이 만주 원륙을 이제 생각한 거야. 발해살 동국사 구분할 정량도 그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앞에서 얘기한 정약용이라든지 안정복이나 그런 사람들이 발갈의 역사를 발해나 말갈 역사를 최대한 멀리 하려고 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는 18세기 이후에 상고사의 강역에 대한 연구가 요동, 만주 지역을 지나치게 확장되면서 도리어 동국사와 중국 북방, 특히 여진족의 역사와 뒤섞이는 것을 우려해서 동국사 강역을 재차 한반도에 제한한 것이다. 그래서 여진족의 청각 구분되는 조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역의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민족적인 어떤 입장에서 자주성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다. 그는 비록 송화파의 일환으로 사만 정통을 계승했지만 강역 고중에서는 이익과 안정부의 성과를 선별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송화파는 좌파와 우파로 나눠지죠. 좌파는 누구예요? 정영호. 우파는 그 당시 누구야? 안정복. 그래서 좌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서학, 천주교에 되게 호의적인데 말해서 이 우파 계열은 이제 서학이나 천주교에 되게 배타적이에요. 성리학적 가치관을 이제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19세기 이제 쭉 해갖고 이제 18세기, 19세기 때까지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자 보시고 쭉쭉 넘어가서 뭘 이제 보냐면 쭉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조석의 역사소설 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책이 그 이긍이 쓴 연료시 기수 있어. 예, 연료시 소동계열, 소동 강학파 역사 이긍이 서인 계열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쓴 건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 이것도 예전에 잠깐 언급됐었는데 그 동사강모할 때 오답으로 이제 잠깐 언급됐는데 자, 이것은 태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의 사건들을 기사본말체에 의해서 정리한 거예요. 사건별로 중요한 거예요. 사건별. 네, 사건에 따라서. 기사본말체라는 건 사건 중심이죠. 그래서 이 기사본말체도 그 중국에 나왔죠. 갑자기 생각나요. 통가강목 있죠. 네, 강목이 아니라 그 사마강의 자치통감. 자치통감을 이 사건 중심으로 해서 원추가 다시 정리했어요. 그게 이제 통강 기사본말이야. 통강 기사본말.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이 통강 기사본말부터 이제 기사본말체가 출현돼요. 그래서 사건을 인과관계에 따라서 서술된 것이 뭐냐면 이긍이의 연료시 기술이야. 연료시 기술. 근데 이제 연료시 기술이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 정사가 아니라 야사예요, 야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재밌는 얘기들은 어디에 있다?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게 아니라 연려식 기술에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주초위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패비윤씨가 성종이 와갖고 뭐 그 얼굴 긁었다든지 용하는 항차사 이런 것들은 정사에 없어요.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연려식 기술에서 예전에 그 야사책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한 내용이 있는 거야. 자, 하여튼 그냥 이 책에서 편년책, 강목책, 기전체가 전부였던 조선의 역사 서술에서 기사본말체를 처음으로 시도했뿐만 아니라 당대 서술 기피했던 대부 역사서와 달리 조선의 당대 다를 소련의 사대부 시각으로 본격 정리했다. 그래서 이는 조선 후기 당대사를 부분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문집과 간찬, 사찬 역사서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이 책들 보면 되게 많은 책들을 인용했어요. 특히 뭔가 사찬사서 있죠. 간참도 인용했지만 주 사찬. 그러다 보니까 좀 야사들이 많이 실려 있어. 이런 것들 특징이고. 자, 하여튼 태조에서 숙종 때의 그 사실들을 기사본말체로 일목요연하게 서술한 것이 중요한 성과이다. 그래서 이 때문에 연려식 기술은 조선 시대사의 서술에 현대 그 한국의 조선 시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건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하는 근대적 어떤 역사 서술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그 인과관계에 따라 역사를 서술한다는 개념 자체가 정근대 시대에는 별로 없었어요. 예. 되게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다 뭘로 하냐면 이제 도덕적 가치관 이런 걸로 해석을 하고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인과관계에 따라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한 것들은 근대적 역사관과 연결돼요. 예. 그 다음에 나중에 구한말 때 신사체 있죠? 이 신사체 또 그런 건 경향이 강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뭐 조선 후기 때 뭐 지휘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냥 교육제도와 그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이게 일단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그 393페이지 펴보세요. 393페이지. 자료 4번. 자료 4번. 자, 여기 보면 고려가 바대사를 편수하지 않는 것은 이건 이제 어디에 일단 출처를 이제 보면 영재집인데 이건 영재집은 그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바대고를 썼던 사람이 누구죠? 잠깐만 제가 까먹었는데 갑자기 까먹었어. 바대고를 썼던 사람이 거기 갑자기 그게 누구더라? 유독공. 유독공의 그 문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 바대고 선하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고려가 바대사를 편수하지 않는 것은 고려가 떨치지 못함을 알겠다. 옛날 고씨가 북쪽에 터를 잡고 고구려로 하고 부효씨가 서남쪽에 터를 잡고 백제로 하고 그래서 이들을 상국이라고 했다. 박씨, 석씨, 김씨가 신라에서 상국이라고 했고 그러면 삼국사가 있으면 마땅하고 고려가 이들 편수하는 것이 옳다. 부효씨와 고씨가 망하고 김씨가 그 남쪽을 차지하여 대씨가 되어 그 북쪽을 차지해 바대라고 하고 이걸 남북국이라 한다. 그래서 그 남북국사가 있어야 마땅하고 고려가 이들 편수하지 않은 건 잘못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 대씨는 어떤 사람? 고구려 사람이다. 근데 또 소유한 땅은 어느 땅? 고구려 땅이다. 그래서 이제 바대사를 이제 편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누가 편수해야 돼요? 고려가 편수를 해야 되죠. 근데 고려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야. 그냥 기록이 없다. 그러면 기록이 없으면 바다 유민들 있으면 물어가지고 저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저수를 안 해놨으니까 뒤에 후대 사람들이 바다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바다들 좀 역사를 써도 뭐 원자료가 있어야 쓰지.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이제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신라와 바대를 뭘로 봤다? 각각 남국과 북은 남북국을 봤다. 핵심 키워드는 이 남북국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출 문제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와서 아주 쉽게 나왔어요. 유독공에 이제 바대고 물어보는 정도 나왔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과거제 변화 교육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397페이지에 보면 과거제 변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과거 응시자들의 증가
그래서 이런 신분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조선후기 때 과거 제도가 많이 변질됐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시험 유출도 있고 뭐 과거 시험장과도 개판이고 거기 보면 실제 유생들 시험 안 보고 그 밑에 뭐냐면 대신 대필해 주는 사람들 두 명이 딱 붙어가지고 쓰고 그래서 실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은 노동 명망가 집안 출신들 특히 세도정치기 때는 완전 개차반이 됐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있는데 요거는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좀 약간 볼게요. 400페이지 잠깐 볼게요. 400페이지. 조선후기 때 보면 이제 과거제 의시자들이 상당히 많아졌어. 왜 갑자기 이게 이제 많아졌냐, 조선후기 때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보면 400페이지 세 번째 달라고 볼게요. 자, 조선후기 과거 응시생들의 급증한 증가는 역시 유학생들의 지식층 확대다. 그래서 조선후기에 들어가면 이제 개나 소나 유학이라고 해요. 네, 유학이란 건 뭐냐면 벗어나지 않지만 초에 묻혀서 유교 공부를 하는 거야. 유교 경전을. 그래서 이들을 이제 국가에서 유학호라고 해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했죠.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은 인조 때 사족 충군 정책조다 폐지했죠. 그래서 예전 교생 원생 이름으로 이제 군역을 빠졌는데 유학호에 들어가면 이제 양반으로 인정받고 뭐죠? 이제 명예를 혜택을 받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조선후기 때는 무슨 말까지 했냐면 살아서는 유학이다 부르고 죽어서는 학생이다 부른다. 그러면서 이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직업자가 대폭 증가한 거야. 물론 그 중에 진짜 초하에 묻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상당수는 뭐냐면 유학 학생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땡땡이 치고 놀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조선후기 때 그 모지명 보면 되게 유학 누구 하면 실제 벗어나고 그냥 놀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많았다. 그럼 보면 조선후기의 과거 응시자 급증한 증가 역시 유학 지식인층의 확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본래 조선에는 초기에는 천인, 설, 장리, 자손 등은 건국대전의 금한자가 아니면 양인 이상의 계층들 모두 허용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조단자와 보단자들 부적격자를 갈아내기 위한 절차일 뿐 응시 자격에는 양반에 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사조대자는 이제 그 과거 시험을 볼 때 제출한 게 있죠.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할아버지, 외조부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제출해갖고 거기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반역을 했던 거다 등등 있으면 이제 과거 시험 못 보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게 일종의 걸림돌이었다. 실제로는 법제적으로는 양인만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사도대자에서 그 안에 양반이 필줄이 없으면 그냥 아웃시켰다. 뭐 그런 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석하진 않고요. 자, 일단은 양천제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뭐다? 몇 가지 제외하고는 과거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 양인이면. 자, 여기에 더하여 조선후기에 과거 응시세의 급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조선전기 양반층의 인구가 자연 증가와 더불어 명종 때 양청 소생의 그 손자부터 인조 때 첩족 소생의 증소자부터 응시가 허용됐어요. 그래서 서울이라도 우리가 이제 서울이면 다 못 보는 줄 알죠. 근데 서울도 한 번 그 집안에 뭐 5대손, 10대손 그 할아버지가 서울이었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이 가고 시험 못 본다는 건 완전히 이제 좀 약간 비합리적이잖아. 그러니까 명조 때는 양척 소생은 뭐냐면 그 양인첩에서 태어난 거, 서자죠. 이들 경우에는 손자 때부터 시험 볼 수 있고 첩첩이라는 것은 천인 얼자를 얘기하죠. 얼자일 경우에는 그 증손자부터 응시가 가능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서울도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은 그 이전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 경우에는 서자일 경우는 응시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는 조선전기에 오이제가 해체되면서 군직이 허구화돼요. 그래서 사대부가 출사로 한정됐기 때문에 그 당시 대소문과의 합격은 사대부 자격 유지의 관건이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예전에 위단은 충인이 뭐 이는 충자인이 그런 위단은 특수부대가 있었다고 했죠. 그 위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음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서에 떨어져 가지고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국방 의무를 수행하면 거의 놀자파이지만 일단
거기에 이제 있으면 3, 4년 동안 위에서 근무하면 뭐예요? 퇴직 후에 나온 후에 여러 가지 뭐 하급 관리직이라도 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간지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대소문과의 합격 이런 것들이죠. 특히 적어도 대과는 모르겠지만 소과 정도는 합격해야지 자기 조상 중에 4대, 3대 안에 소과 정도 합격해야지만 양반은 인정받기 때문에 이제 했던 거야. 그래서 있고 그 다음 셋째는 소과 대과를 불문하고 과거 응시는 양이 이상이면 일정한 학력 기준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능했고 그리고 이런 행위 자체가 학생을 보여주면 유학 응시자가 비율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누구나 볼 수 있다. 예, 유학은 또 뭐냐면 군역의 면제도 있죠. 그리고 조선후기 때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소과 안 보고 그냥 대과 보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예, 별 제재도 없었고. 자, 그래도 이제 아까 이제 조선후기 때는 살아있는 살아서는 유학이라고 부르고 죽어는 학생이라고 부른다 정도 유학 직역자가 대폭 증가했고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2차 기출문이 나왔죠. 양반들이 증가됐던 제일 조선후기 때 제일 1원인이 유학고 증가예요. 이 이상. 그래서 이들은 전례 양반 출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요. 비합법적인 방법이나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해가지고 유학 직역을 해서 이들이 모친 변신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모친 유학은 뭐냐면 자기가 유학이 아님에도 자칭 유학이라고 하는 거야. 나 공부한다. 뭐 어디 무슨 서원이나 교생이 공부했다. 나 가고 시험 봤다. 근데 물론 자기 동네에서는 그렇게 주장 못하죠. 다 알고 있으니까. 천민자씨, 양민자씨 거기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아까 이제 경기도에 살다가 저 강원도나 충청도나 그런 데서 먼저 가서 이제 주장하면 어떻게 알아 그걸? 그 당시에 뭐 컴퓨터 두들겨서 이제 검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양반 직업을 얻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학 직업을 얻는 사람들 되게 많았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 청인도 있고 뭐 양인도 있고 중인도 다양한 계층 있죠. 이들이 또 한꺼번에 뭐냐면 과거 시험을 봐요. 그러면서 뭐냐면 과거의 급증이 응시장 때 이제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소과만 합격해도 뭐죠? 양반 신분의 획득의 의미가 있죠. 등등등. 그래서 사족 신분을 획득하는데 이런 과거 제도가 뭐냐면 활용됐다. 그 다음에 과거제의 변화 성균관 묻히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성균관에 입학을 해갖고 원점 300점을 얻어야지만 뭘 볼 수 있는 거야? 문과 청시를 볼 수 있는 거야. 그 자격이 주어진 건데 이거는 기준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약화되죠. 원점도 어떻게 돼요? 원점도 그냥 300점이었다가 200점, 100점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 세조 때부터 각각의 이제 신령시 외에 별시들이 많아져. 쓸데없는 별시들, 뭐 알성시, 충당대시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는 아예 그 원점을 요구하지 않거나 원점도 진짜 박인세야 돼가지고 300점이면 50점만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를 일치시키려는 그 시도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예.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조선후기 때는 아까 말처럼 성균관, 속강 그 프리패스하고 대시에 응시해갖고 이제 합격하는 사람 비중이 더 늘어나. 그러면서 과거제도, 학교제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 이제 뭐냐면 어긋나기 시작하죠. 예.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와 관련돼갖고 이제, 쭉 있어요. 요 관련된 내용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07페이지에 보면 사학의 발달과 이제 한교의 역할,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양반들은 대부분 어디에 공부했어요? 사학인 서원에서 공부했죠? 예. 그렇지만 이제 한교도 일종의 남아있는 교화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게 이제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잠깐 하나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료 5번을 잠깐 볼게요. 자료 5번. 자료 5번이 아니라 거기 412페이지 잠깐 볼게요. 412페이지. 자, 410페이지 보면 유학의 부의 직역이라는 말 나오죠. 거기. 이거 동그라미 쳐놓고 잘 보세요. 이거는. 왜 보라고 하냐면 이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야. 그 2차 기출문제. 예. 그래갖고 거기 보면 이제 직역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보면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비중을 좀 보세요. 일단은
여기에 이제 응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직역이기 때문에 군역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직역이 있으면 군역에 빠질 수 있었죠. 품간직이 있고, 뭐, 생원 진사랑, 뭐, 이런 사람들, 학생은 서원, 뭐, 교생, 이렇게 이제 명부. 근데 요게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뭐, 품간직은 당연히 빠져. 얘들은 이제 국가 관리이기 때문에, 국가에 이제, 직역 수행하니까 하고, 뭐 급제 출신자도 뭐 이제 품간직 올라가게 되니까 하고, 소가 급제자도 빠져요. 생원 진사도 일종의 직역이야. 얘들. 그리고 학생들도 빠지죠. 학생들 뭐 교생, 원생 이런 거 빠져.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 비중보다 지금 점점 비중이 올라가는 게 있어. 이게 뭐죠? 유학호죠. 예. 유학호는 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생원 진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관리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칭 자기가 유학이라고 주장하면서 유학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야. 자, 이 비중이 점점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10, 16, 37, 64 점점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유학부에 편입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많으면 그 천민, 그 다음에 평민, 중인 계층들이 많아. 그러니까 원래 양반이 아닌데도 합법적인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갖고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서 양반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충이 위라고 있죠. 위. 이거는 군역인데 실제 군역보다는 버설직위에서 이제 근무해. 아까 지금 특수군인 직종들 이런 것도 있었다. 이런 걸 이제 근데 요거 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유학의 어떤 그 유학의 증가가 양반의 학대에 크게 기여했고 과거 응시자의 학대에 기여했다. 이 정도는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5번을 볼게요. 자료 5번. 자료 5번에 있고 잠깐만요. 거기에 이제 412페이지 자료 4번을 잠깐 볼게요. 이게 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냈던 건데 모의고사에서 자,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전력을 보면 자, 거기 문과라는 것은 이제 대가에 의미한 거야. 대가. 예. 자, 여기에 비중을 보면 생원진사 유학이 있죠. 비중을 보면 생원진사 원칙적으로 소가에 합격해가지고 생원진사를 칭호를 받은 다음에 대가에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원칙이죠. 근데 태조에서 성종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생원진사예요. 예.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원진사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유학의 비중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생원진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냥 대가를 보는 사람의 비중이 높아진 거야. 합격률이 오히려 영종제 때는 뭐예요? 아예 전환이 돼버렸죠.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5번을 잠깐 볼게요. 자, 자료 5번을 보면 성균관에 명하여 이게 영조 때 일인데 유생 원점 종목을 다시 정하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유생으로서 생원 진사가 된 사람은 100명에 한해 거제하게 방목의 순서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같은 방의 경우에 나이 기준한다. 그리고 아침 저녁 식단에 거쳐서 참석한 사람 1.5에서 50점 기준한다. 그리고 갈시 때는 성균관 유시 시치라는 명령인데 생원 진사 점수 기준. 이게 뭐냐면 여기에도 제일 중요한 게 원점이죠. 원점은 50점을 얻으려면 일단은 몇 끼를 먹어야 돼? 100끼를 먹어야지 그 50점 얻잖아요. 잠깐만. 그러니까 100끼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생원 진사나 원점에 미치지 못하도 합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입격이라고 해. 여기 표시가 있죠? 입격. 그래갖고 그 입격이었죠. 개풀뻔해서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 유대에 다쓴다고 하지만 실제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 실제로. 그래서 원점에 그대로 해갖고 시험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아까 여처럼 원점 생원 진사가 아니거나 원점에 못 미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할 뿐더러 비록 입격할 때도 개표에는 이게 이제 불합격시킨다는데 이거는 잘 안 되니까 이런 명령을 내는 거야. 그래서 영조 때는 이미 이게 상당히 사문화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점 뭐 몇 점 받으면 그래서 과거 시험 보는 그런 것들이 기준이 상당히 없어졌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뭐냐면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규제할 내용들이 있었다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저기 이제 자료 10번을 볼게요. 자료 10번. 이게 8번이고 10번. 자, 자료 10번에 보면 사원부가 또 아래기를 물론 청금록에 삭제된 유생은 유관을 쓰고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청금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청금록은 뭘까 이거는?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향교의 뭐냐면 학생 명단이죠. 근데 이제 한교 같은 경우에는 신분별로 학생 명단을 작성했어요. 상학생, 중학생, 하학생, 하학생. 그래서 3학생들의 이제 주 양반들이죠. 이들의 학생 명단을 청금록이라고 해요. 청금록.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양반께나 좀 하려고 했던 사람은 항상 그 청금록에 명단이 들어가 있어야 돼. 청금록. 그래서 과거 시험은 속가든 대가든 청금록 명단이 있어야지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일종의 우지시로 따지면 교원 자격증 정도 되는 거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삭제된다는 것은 국가시험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금록 같은 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청금록은 상한과 함께 그 지방 사족들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징표가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간 서학과 천주교를 볼게요. 자, 서학은 원래는 초창기 때는 어떤 의미였어요? 서구의 문문과 관련된 것들이죠. 기독교도 원래는 서학의 한 부분에서 수용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기독교가 확산되고 탄압받은 과정에서 곧 서학이 뭐가 된 거죠? 기독교가 된 거야. 그 의미가.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서학의 수용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이제 볼 사람이 누구냐면 마테오 니치예요. 이 마테오 니치는 예전에 2010년도 문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뭘로 나왔죠? 공영만국정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공영만국정도 문제 보면 이게 중국사 문제인지 한국사 문제인지 혼돈돼 있어. 근거도 제가 이제 그 마테오 니치 그 전기문 그 다음에 그 국편위에 나와 있어요. 또 국편위. 그 국편위에서 또 찾아낸 것도 있고, 국편위에서 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국편위에서 또 어렵게 한정 파는 거 문제 있고,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2010년도 그 문제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진짜 완전히 그 공무원 시험 쪼잔하자마자 더 쪼잔해. 근데 그 쪼잔한 정도가 상당히 깊어. 또 문제 수준이. 그래서 이걸 진짜 그때 학교 가신 분들은 알고 풀었는지, 아니면 찍어서 풀었는지, 왔다 갔다 해. 그리고 09년, 10년도는 그때 MB 정권 때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경기도에서 4, 5명? 그 경쟁률이 장난 아니었어요. 100몇 대 1이었고. 지금 20대 1도 안 되는데 징징대시는 분 많잖아?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암흑기였지, 그냥 암흑기. 예. 그래갖고 합격자 발표사를 하질 못했어. 왜? 너무 전국 단위로 해봤자 3, 40명밖에 안 되니까 지원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하여튼, 그때 이제 냈던 문제가 이 마테오 니치의 공영만국정도예요. 그럼 마테오 니치를 볼게요. 이거 또 중국사와 관련돼 있죠? 자, 중국에서 서학과 천주교를 소개한 사람이 마테오 니치. 그래서 이제 그 중국식 이름은 니마두라고 하죠. 마테오 니치는 각고의 노력으로 학문을 습득한 후에 서학과 천주교 서적을 학문으로 번역 소개했으며 각종 천문기기와 세계지도 등 서구의 새로운 기기들을 제작해 보여주면서 중국의 항실과 사대부 속에 그 지위를 확보했다. 이는 현지 문화 정통을 존중한 예수의 성교론에 입각한 거다. 예수학 계통에는 다른 선교사 집단과 달리 이런 상제 숭배 사상이나 그다음 조상 숭배 이런 것들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제 예전에 믿었던 고대 시대 때 중국이 뜬 상제를 뭘로 등치시켰죠? 하나님으로 등치시킨 거야.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하나님은 서양의 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뭐다? 예전에 고대 시대 때 믿었던 상제다. 그리고 널 성리하기 위해서 하늘의 의미도 성령 천리라고 해석하잖아요. 하늘은 이제 인격적인 어떤 요소가 제하고. 근데 이 하늘이라는 의미, 천리라는 것도 니라는 어떤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상제의 뜻이다. 그래서
성리학의 자본대점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 예전에 너네들이 믿고 있는 뜻을 밝혀야 된다. 이게 그 유명한 뭐죠? 그 뭐냐면 천주시이죠. 네. 천주의 진짜 의미. 천주는 누구다? 예전에 너네들이 믿고 있는 상제, 하나님이고 너네들이 지금 성리학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성리학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 이거는 서양의 사상을 중국식으로 소개를 한 거지. 일종의 뭐냐면 격이불복 이렇게 비슷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를 노자와 장자로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자, 하여튼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그 중국의 풍습 같은 것들 뭐냐면 인정해줬죠. 그래서 이제 보유론을 주장했는데 보유론은 유학의 자연주의 도덕 철학을 존중하되 유학을 결하고 있는 신학을 천주로 보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 자유주의 도덕 철학을 존중하되 그 천이라는 걸 존중하되 이거를 천주교에 도입해서 상제 신앙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 마테오 니치는 중국의 지배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중국의 언어와 풍습을 철저히 습득하고 서구의 자연과학적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했죠. 일종의 현지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누리게스, 아담쉘, 칼크로 등등등 예수의 선교사들이 활동했고 이들의 활약으로 명나라, 뒤에 청나라까지 중국의 이제 청나라 서양의 천문, 역법, 지도, 총포욕 이런 것들을 이제 전파시켜줬죠. 예. 그리고 이제 흥청간의 간지까지 내려주고 천주당을 세워서 포교를 허용하게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현지화 전략을 되게 잘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문제는 뒤에 들어온 도미스카파나 프란치스코파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보니까 완전히 그 예수회가 보니까 일종 이단적인 어떤 발언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다. 뭐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면서 전례 문제를 일으켜갖고 탄압을 받게 돼. 그건 나중에 문제고 초창기 예수회는 이렇게 현지화 전략을 잘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포교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면 선교사들이 안 들어왔어.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북경에서 배워온 거야. 근데 처음에는 천주교를 배운 게 아니라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다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천주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조선의 일부 신학자들이 믿기 시작해요. 지식인들이.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파되면서 자체적으로 신학을 이제 천주교 받아들이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약간 이제 중국과 일본 다른 나라의 천주교 받아들이는 거와 좀 다르게 있죠. 자, 하여튼 다시 나오면 1603년에 마테오 니치가 세계 지도였던 뭘 만들었죠? 공영만국정도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1632년 명나라 사신에 다녀온 전두원이 누리기예스가 천리경, 자명종, 서양학포, 서양에서 만든 이제 그 대포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뭘까? 블랑키포나 그 다음에 홍위포 이런 것도 있죠. 자, 함께 그 마테오 니치의 각종 천문서와 집방얘기, 그 다음에 서양 국풍속기, 홍위포 제본 등 한역 서학서가 들어왔다. 그 예전에 나왔던 것이 집방위기야, 집방위기. 이 집방위기가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 그 마테오 니치 할 때. 이 집방위기 어디 많이 들어오지 못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아마 틀린 걸로 나왔어요, 집방위기가. 집방위기는 이제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때 이탈리아 선교사였던 그 알레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레니. 네. 알레니가 이제 그 만든 세계지 도지예요. 세계지서야. 그래서 앞에 있는 공영만국정도 있죠. 공영만국정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집방얘기예요. 집방얘기. 그러니까 만들어진 순서가 공영만국정도보다 뭐예요? 후에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공영만국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집방얘기가 여기 있었어요. 이건 틀린 문장이지. 공영만국정도에 영향을 받은 거죠. 전후관계가 바뀐 거잖아.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 참 이런 거 문제 내고. 근데 일단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겠죠. 알레니가 쓴 공영만국 정도를 바탕으로 해갖고 쓴 그 책이 세계 지휘서가 뭐냐? 그럼 뭘 써야 돼요? 집방외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이거 외워두세요 일단은. 예, 자 그래서 있고 이걸 제가 이제 어디에서 근거를 찾았냐면 국편위에서 찾았어. 국편위에서. 예. 자, 뭐 있고, 또한, 청나라를 볼모로 왔던,
소현세자가 또 아담세가 이제 친분을 갖고 이제 서양의 문물을 가지고 귀국했는데 이걸 이제 인조아가 이제 보여줬더니 인조가 열받아갖고 이게 오랑캐 것만 배워온다 하면서 버독을 던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아까처럼 야사집인 연료실 기수에 있어.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인조가 그것 때문에 싸운 건 아니에요. 소현세자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왕권 다투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인조는 포면적으로 뭘 냈다? 친정 정책을 했어요.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네, 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 문물과 한역 사학서들이 함께 천주교 서적들이 같이 들어왔죠. 이때 이수경의 지봉유서에서 처음으로 아까 마테온 시의 뭐죠? 천주시를 소개했어. 천주시는 하나님을 뭘로 설명했다? 상제로 설명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지금 성리학적 가치관의 하늘의 의미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소개했던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책들을 이제 뭐냐면 소개를 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신학자에서 이 천주교에 대해서 다 호의적인 건 아니에요. 이익이라든지 여기라든지 이수강이라든지 소개는 했는데 이게 별로 안 좋게 된 거야.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보면 이수강을 의미하죠. 이수강은 천주를 실제적으로 보는 서학 교리가 불교처럼 허망하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최신과 기술에 대한 호의적. 그러니까 서학 중에 천주교는 별로 부정적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그 지식과 과학적 기술은 받아들였다. 그래서 서학을 통해서 얻은 천문 지리적 지식은 하위의 구분의 얽매인 중국 중시의 세계를 극복할 과학적 세계를 제시했다. 이렇게 좀 의의를 두고 보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아까 말씀 신학자에서 모든 사람이 천주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거지 않다고 했죠. 호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또 그걸 종교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 또 오늘 비판적인 사람도 많아요. 뭐 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이수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야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치 안정복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호의적으로 봤던 사람은 이제 정양훈 같은 사람들 이벽 뭐 그런 사람들 정양훈은 한때 뭐냐면 천주교 또 받아줬는데 나중에 배교했다고 그러죠. 예, 뭐 이런 설이 있는데 하여튼 자 이게 서학년은 제주도에 계승 제주의 제자도에 계승되어 송화파는 그 조선의 서학 중심의 연구가 되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이익도 천주교는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뭘 받아들였는가?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는 호의적이었어. 그래서 성화파에서 모두 다 서학에 대해서 또 관심 있었던 건 아니죠. 이 중에 성호 우파가 아니라 여기는 뭐죠? 정양옥을 중심한 성호 좌파라고 보시면 돼요. 우파는 거부해서 서학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노동 가문 중에서도 이 뭐냐면, 서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그 흐름도 있었죠. 이들을 뭐라고 하죠? 북학파라고 하죠. 북학파. 그래서 이 북학파는 서학에 관심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박제가, 박지원, 등등 이런 사람, 홍대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근데 연안학파라고 하죠. 그래서 박제가는 정조에 올린 개혁론에서 중국에 있는 서양 선교사들 초빙해요. 천문학과 이용색 기술에 대한 가르치고자 했고 가감하게 제안한 걸 비롯해서 정조 때 이제 서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정조도 서학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다만 천주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었지만 적극적인 타협은 하지 않았어. 이 사람 때는 그냥 말썽을 익혔던 사람들만 약간 사용시키고 그걸 학대시키지 않았죠. 그런데 이걸 이제 학대시킨 건 나중에 이제 전송하고가 이제 집권하면서 하게 됐는데 그 뒤에 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정조 때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성과가 좀 반영됐고 자, 그 당시 이제 또 조선후기 때는 여러 가지 또 소학을 받아들였는데 그걸 좀 볼 게 뭐냐면 호종 4년 때 서양의 역법에 의해 뭘 받아들였죠? 시언력이죠. 시언력.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조선 전기 때의 역법은 실정산. 조선 후기 때의 역법은 아담세이 고하는 시언력. 여기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조 때는 여기 보면 수원화성을 이제 만들 때 이때 이제 기기도서를 이제 이용해서 거중기를 활용했죠. 거중기. 그래갖고 이 거중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하성 건립을 기기를 상당히 단축시켰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거중기 한 대밖에 동원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제 생각에 거중기보다는
제일 이제 기회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돈을 줬기 때문에. 예, 돈을 줬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전문적인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주교학상과 이제 정주의 대응을 볼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단독으로 기출문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예, 이거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 요거는요.